네. 네. 마니커 닭고기 이벤트 하는 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부터 모시고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춥네요. 예, 일요일도 추웠고. 그러니까 어제하고 토요일부터 하여튼 엄청 추워졌죠, 그죠? 예. 네, 토요일 눈보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차라리 눈이라도 좀 쌓였으면 애들 눈싸움이라도 했을 건데 쌓이진 않았더라고요. 아유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갖고 예. 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 뉴욕 증시도 좀 혼조세 정도였어요. 워낙 뜨거웠다가 조금 식는 분위기인데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15%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35%, S&P 500은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상황인 거죠? 예, 금요일 장 마감 상황입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요새 그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연준 관련된 인사들이 여기저기 따지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불 끄기 엄청 바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목표초인 2%로 돌려놓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페드가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좀 섣부르게 기대감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너무 냉탕온탕을 예. 급속도로 바꿔주니까 예. 뭐 일시적이었다 그랬다가 구조적이었다 스티키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파월 의장의 그 평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 평가가 후해질 수도 있는데 예. 그 말의 신중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조금 그 완전히 그냥 피벗하는 그러니까요. 듯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도 시장에서도 그냥 다 알아들었을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정정할 보도는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에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냉탕온탕이죠. 근데 지금 열흘 이제 겨우 남았는데 되나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 바꾸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령 개정으로 해서 하는 거라 뭐 물리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국회에도 있고요. 꼭 입법사항 아니더라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깔끔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은 굉장히 좀 세제적으로 좀 복잡한 세제예요. 이거를 주식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양도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세에 포함되어 있는 뭐 농특세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다소 복잡한 방안인데 지금 뭐 30억에서 50억 얘기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50억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억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주 초쯤에 발표를 할 거라고 해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세제 관련한 거는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다루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좀 대통령실이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기준으로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2020년 4월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년간 유예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있다가 이게 연말 되면 이제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회피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거기 세금을 내야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큰 손들이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이 부분이 사실 대주주만 세금을 낸다라는 그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긴 해요. 이게 대주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뭐 최대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조세 제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돈을 번 사람이 내는 구조고 거래세는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모든 사람이 내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 논의의 호흡이 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뭐 10억 받고 20억 더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네네. 그럼 야 연말이니까 연말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될까? 1년 내내 이거 그러니까 2년 유예시켜 놓기로 해놓다가 1년 내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연말 되니까 이거 또 이렇게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좀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를 논쟁을 하는 게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 어떻게 합의하느냐 문제지 뭐 그죠? 세금은 모든 사람이 안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내게 하겠다라 그러면은 네. 항상 어딘가에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논의가 뭐 그럼 만약 얼마 전에 그 추경호 부총리 얘기 듣고서 주가 떨어질까봐 팔았던 사람은 또 뭐 어떻게 되는 거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좀 진행이 될 네네. 필요가 좀 있는 것 금액은 같은데. 좀 바꾸더라도 약간 이름은 좀 이렇게 대주주는 안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주식 부자는 맞는 것 같은데 예. 10억이라도 10억은 좀 그렇지 않. 뭐 100억이라도 어떤 회사 삼성전자 같은 데는 영향을 전혀 못 줄 거 아니에요. 100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뭐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면 충분히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대주주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주주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10억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 지분율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분율 차라리 뭐 1%.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으면 0.00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에 작은 상장된 것 회사들. 중에 한 300억짜리 예.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10억이면 몇 퍼센트? 한 3% 되나?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형평성도 좀 따져야 보니까. 근데 어쨌든 조세정의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되지만 예. 또 실질적으로 징세의 실효성이 있냐. 예. 예. 실제로 세금 얼마나 거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징세 효과도 없는 거를 해놓고서 시장 교란만 하고 있다. 그게 난 일리 있다고 봐요. 예. 맞아요. 예를 예. 들면 그러면 30억이나 50억이면 그런 염려는 없어지냐. 뭐 오늘 길게 다 말씀드리기가 좀 네네네. 애매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 내려오다 10억까지 내려왔는데 그 대주주에다 과세를 하는 그 제도 자체가 되게 이상한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해보려 그랬던 게 이제 거래세하고 양도세하고 이걸 맞춰서 금투세를 2년 후에 도입을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지금 중단을 시킨 상황에서 이제 연말 되고서 뭐 10억이냐 30억이냐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스텝이 꼬이는 경향이 원래대로 하면 진짜 대주주들 있잖아요. 뭐 예. 최대주주 일가라든지 네. 내부자적인 어떤 그런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불법으로 양도하고 증여하고 막 이런데 못 쓰게 하려고 맞아요. 그 네. 과세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만 반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든가 뭐 벌금을 주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네, 네, 네. 그걸 그거는- 원래 3억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럼 양도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을 물릴 거냐 논의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네, 복잡한 논의여서.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뉴스. 던졌는데 막 우리가 막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황하시는데. 예, 이거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요새 부동산 PF 쪽 분위기 되게 안 좋거든요. 뭐 지난주에 뭐 태형건설 부도난다고 막 찌라시 엄청 돌아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태형건설에서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대규모 부실이 나서 당장 터질 거다라는 우려라기보다는 정부가 그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나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쫄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적당히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옥석 가리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터질 건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이런 류의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광건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광? 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방건설사 아니에요? 예, 예.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경건설사인데 요거 부도가 법정관리 신청했다라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평소라면 이런 보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부동산 PF 쪽 좀 잡으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건설사라든지 금융회사에서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소형 건설사들은 굉장히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거의 최대라면서요 지금. 예. 그 법인 회생을 신청하거나 심의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가 19곳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그러니까 그 건수는 올해 최대치 기록할 거 11월에 31건의 법인 회생 공고 있었고요. 9월에 24건이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가 17년 만에 최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2개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건설사 폐업이 그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당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네. 건설사라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건설사 막 빌딩 있고 거기 막 직원들 막 몇천 명씩 고용하고 있고 그런 데가 아닌 데가 훨씬 많거든요. 건설업 면허만 있는 그렇죠. 1인 기업이라든지 예, 예. 그죠? 그럼 예를 그러니까 책상하고 전화기만 있어도 거기서 건설하실 분들 다 연결해드리고 거기서 파이낸스 그 자금 조달할 수 있고 인력 연결할 수 있고 이러면 건설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폐업 건수가 몇 건이다 하는 거는 어쩌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건설사는 원래 이렇게 많이 자연 감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면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보통 정부로 하여금 좀 구조조정을 늦추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건설업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완화해달라, 밀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 가격 기준 전국 기준으로 매매 가격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도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초기에 있는 부동산 PF의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지금보다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맥락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두 번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조금만 빠질라 그러면 있잖아. 예. 건설사 부도라든지 뭐 예를 뉴스가 들면 막 깡통 이런 거라든지 뭐 엄청 쏟아져. 맞아요. 어? 예, 예. 근데 지금 많이 빠진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게 역시 뭐 이것도 뉴스를 통해서 봐서 그런지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강남 지역이나 뭐 이런 데도 뭐 얼마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럴 때가 제일 힘든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이 제일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이제 빠질까봐 거래를 안 하고 싶고 올라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팔던 사람도 가격을 급매로 좀 못 낮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낮을 때는 진짜 급매물로 빵빵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한 건 거래가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의 어떤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잘 국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를 들면 뭐 시세를 그냥 통일해서 10억짜리가 20억 되는 구간이 있었잖아. 네. 그죠? 근데 20억 됐을 때 17억 정도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우려에 섞인 막 목소리가 막 나와. 네. 그리고 이제 부양책이 쭉 나와. 예, 예. 그렇게 부양책이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는 이건 정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예, 정권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민감하게 나는 뭐 금리, 주식, 환율 뭐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다른 건 빠져도 자산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은 진짜 민감하게 빠지면 뭔가 이 여론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부양책가 나와라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힘드실 겁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얼마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힘드신 상황이라는 거는 저는 아니 어려운 건 어려웠겠지. 네, 근데 공감을 이제 하고요. 좀 있으면 이런 거 나온다 또 이사업체 다 죽는다.
네.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부동산 PF 쪽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굉장히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자와 금융회사들 속에서 이런 아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중견건설사, 중소건설사들의 어떤 폐업 소식이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올해 주주행동 성적표 보니 주주 제한 급증했지만 승인은 11%에 불과. 그 주주행동의 어떤 시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주 제한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가 그 조양래 회장이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조양래 회장이 지분을 매입해서 이게 조현범 회장 쪽이 이기겠구나라는 상황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MBK가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조양래 회장이 지분을 매입한 게 가격을 올리려 그런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을 금감원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서 조양래 회장이 지분을 사서 가격을 올리려 그런 거 아니냐라고 MBK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야 조양래 회장까지 지분을 샀으니까 이건 공개 매수가 끝났다. 사실상 조현범 회장의 방어로 끝났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25%가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15,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15,800원이었던 걸로 그럼 기억합니다. 공개 매수가 밑이에요? 공개 매수가는 한참 2만 원인데 음. 그 한참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그거 산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말 끊지 마시고요. 좋아. 왜냐하면 네. 장 마감 이후에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24,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산 사람들 먹었네. 아니 15,000원 아직 이제 오늘 장이 열리면 상한가가 있네. 이제 또 새로운 판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MBK는. 그거 날짜 지금 다시 확인해 날짜 드릴까요? 정해져 있겠지. 예, 날짜는 24,000원에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20% 이상 모이면 20% 이상이 모이면. 모이면 예. 안 모이면 공개 매수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론적으로 모여요? 20%가 가능하나? 일단 이쪽이 지금 43%인가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반대편이 한 MBK 20% 쪽이 정도 가지고 있죠. 여기 추가로 20%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될 안 것 될 것 같은데. 같은데. 그러면은 안 사실 거고 안 사게 될 거고 그거를 만약에 그 될 것 같다라고 싶은 사람은 24,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들어올 거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경영권 가져갈 수 있으면 무조건 산다는 거네, 그죠? 24,000원에. 그렇죠. 그리고서 여기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뭐 명목상으로 그냥 이름은 걸려 있었지만 공식적인 참전 신청을 안 했었던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그 MBK의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누나. 예, 누나. 뭐 누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이었으니까. 예. 원래 그쪽으로 분류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합치면 이쪽이 공격하는 쪽이 30% 정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MBK가 여기서 20% 이상 가져가게 되면 경영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뉴스 제목을 그걸로 뽑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고 싶었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한 600조 정도 운용하는 에르메스 인베스트가 한국 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낸 게 굉장히 좀 회자가 좀 됐었어요. 네. 제목이 뭐였냐면 그 사우스 코리아 이너프 이즈 이너프. 작작 좀 해라. 라는 이너프 이즈 이너프예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작작 좀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고질적인 소액 주주들의 횡포에 대해서 글로벌 그 자산운용사가 리포트를 냈는데 소액 주주들의 횡포? 소액 주주들에 대한 횡포. 소액 주주들에 대한 횡포. 예.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보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민망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 순서를 좀 주실 테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법과 규정은 한국의 지배주주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들을 위한 막대한 수익 창출을 하는 동시에
소수 주주들을 학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부분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일단 깔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 사이에서도 취시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실효 상속세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낮은 배당 성향은 상속세를 최소화하려는 지배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줄이고 주가를 억누르려고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당금이 낮다는 거. 그러니까 점점 막 가는 과정이 막 우리가 항상 겪었던 일들이에요. 맞는 얘기죠. 배당금이 낮다는 거는 결국 지배주주 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서 현금을 빼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감 몰아주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느슨한 법은 이를 쉽게 허용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식 교환을 강요받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희석하기도 한다. 버핏은 주식시장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식의 매각 시점은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가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디 에르메스 예. 자산운용? 예, 예. 에르메스 계열은 아니에요. 그 계열 아닙니다. 그 계열은 아니에요. 이름만 이제 같은 거죠. 네, 네. 아이러니한 점은 주가가 나쁠수록 안전 마진이 클수록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팔게 할 유인이 지배주주에게 더 높다는 것이다. 기업 가치가 진짜 높고 회사가 저평가가 돼 있으면은 대주주가 이거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한테 강제로 팔게 하려는 유인이 크고 네. 강제로 팔게 할 유인이 크다는 건 어떻게 강제로 팔게 합니까? 그러면 뭐 배당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계열사하고 합친다든지 인내력 테스트 한다는 거죠. 인내력 테스트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빼먹는데도 네가 아직 안 나가고 버틸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경영권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뭐 경영권 변경되면 지배주주만 뭐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주가를 억제하려는 인센티브가 커지므로 지배주주의 나이를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 우리 K 주식의 매운맛을 좀 본 모양이네 이 사람들은. 그죠. 네, 그 힘든 장에서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군요. 예,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면서 이번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7가지 사유 중 5가지 사유는 법으로 직접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사에 대한 투표 정책에 대한 검토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좀 낯뜨거운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와야 이제 우리도 좀 더 정신 차리겠죠. 그러면 굳이 상장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 네?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 싶은. 그러려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데 네. 그 돈은 쓰기 싫은 거죠. 굳이 안 그래도 되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되니까. 그러면 상장하지 말면 되잖아. 아예? 네. 왜 상장을 해? 이미 상장은 했고. 다 가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투자자들의 돈을 그 무이자 대출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굳이 뭐하러 은행에 이자 내면서 돈을 빌리나 쟤네 거 가져가면 배당도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 인식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만 배당 안 갔냐 나도 안 갔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돈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급여로 받아도 되고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죠 뭐 사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좀 낯뜨거운 뉴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커뮤니티에. 그 리포트.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다 영어 되시잖아. 에이 또 다 읽기 편하게 우리 얘기했으니까 권 팀장님이 또 고쳐주시겠죠.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